공성부 펀드로 불리는 KCGI가 한진그룹을 상대로 법원에 낸 일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다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선임 과정에 관련한 소송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KCGI가 한진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일부를 취하했다고요? 네, 한진그룹은 NK엔코홀딩스가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검사인 선임 청구 소송을 일부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NK엔코홀딩스는 행동주의 사업펀드 KCGI의 투자 목적 회사인데요. 한진칼의 지분을 10% 이상 들고 있는 2대 주주입니다. KCGI는 단기 차익급 증액과 관련해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사건, 한진을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관련 사건에 대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네, 정 기자. KCGI가 왜 소송을 취한 겁니까? 네, KCGI 측은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 위해 검사인 선임을 취하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사건에 대해선 지난 2일 한진칼이 관련 회계장부를 모두 제출해 취하했다고 설명합니다. 한진칼을 상대로 한 퇴직금 지급 관련 검사인 선임 사건도 관련된 서류를 모두 제출했기 때문에 검사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전임 회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과 조원태 대표이사의 회장 선임과 관련한 검사인 선임 요청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KCGI는 이 소송의 경우 아직 한진칼이 자료 제출을 안 했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지적했습니다. KCGI는 이 건에 대해선 검사인 선임 사건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각 투자와 조직 개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자체적인 해법을 내놨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삼성전자가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줄이는 투자 계획을 내놨다면서요? 네, 오늘 삼성전자는 차세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로봇, 헬스케어 등 4개 분야의 15개 연구 과제를 미래 기술 육성 사업 연구 지원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100층 이상 쌓아 용량을 높이는 신규 소재, 이온 이동을 이용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OLED 청색 발광 수제 효율 한계 극복, 로봇 신경계 광섬유 센서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3년부터 1조 5천억 원을 출연해 과학기술 분야 연구를 지원했는데요. 특히 올해는 기초과학기술 분야를 집중 선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등 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삼성전자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현대차도 미래차에 맞춰 연구개발본부를 개편했다고요? 네, 현대차는 연구개발본부 조직을 제품 통합 개발 담당, 시스템 부문, PM 담당으로 개편했습니다. 기존 5개 조직 체계를 3개로 줄였습니다. 현대차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모빌리티로 변하고 새로운 고객의 요구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직이 단순해지면 개발 속도가 빨라져 시장이 요구하는 자동차를 더 빨리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개발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절약되는 비용은 연구 개발에 다시 투자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현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산한 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 원이 걸린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패소했습니다. 이에 이 채권을 회수해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려 했던 이 예보의 계획이 차질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먼저 오늘 재판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캄보디아 현지 한 시행사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 시행사가 소송을 제기한 건 예보가 이 회사 지분 60%를 갖고 있는데 이 지분 모두를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월드시티라는 시행사인데요. 오늘 캄보디아 2심 재판부는 이 지분 반환 소송에서 월드시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 기자, 그런데 이 소송이 파산한 부산저축은행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이 앞서 설명드린 월드시티라는 시행사가 하는 이 신도시 개발 사업에 옛 부산저축은행이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신도시 개발 사업이 일명 캄코시티 사업인데요. 2005년 이 부산저축은행은 이 사업에 총 2,369억 원을 투자했고 3월 기준으로 지연 이자까지 모두 합하면 투자액이 모두 6,500억 원입니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이 2011년도에 파산하면서 이 5천만 원 초과 예금주와 이 후손이 채권자 총 3만 8천 명이
받아야 할 돈을 못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 파산저축은행을 관리하는 예보로서는 이 부산저축은행이 이 사업에 투자한 돈을 회수해서 예보를 포함한 채권자들한테 돌려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 캄코시티 사업에 말씀드린 대로 6,500억 원이 투자됐으니까 채권 회수의 결정적인 기회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6,500억 원을 받을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이 예금보험공사는 원래 이 6,500억 원 채권을 확보해서 이 예금주 피해자 등을 구제하려고 했는데 이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심대로라면 이 월드시티 쪽으로 예보가 지분을 모두 넘겨줘야 하는 만큼 예보가 주도적으로 채권 회수를 행사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보는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분석해서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최임위 전원회의에 불참해 최임위가 현재 파행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인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노동계 근로자위원들이 전원회의에 불참한 이유가 어떻게 분석됩니까?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을 제시했는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노동계 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입니다. 노동계 측은 삭감안이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부정하는 비상식적인 처사라면서 경영계가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오후 3시부터 진행 중인데요. 현재 노동자위원 9명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만 참석한 상태입니다. 앞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으로 각각 8,000원과 만원, 즉 4.2% 삭감안과 19.8% 인상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성 기자, 이런 상황에서 경영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수정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요? 네, 경영자총연합회와 중기중앙회 등 사용자 단체들은 오늘 오전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최소 동결이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보다도 한층 더 나아간 터라 경영계와 노동계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초 오늘부터 사흘간 양측의 제시안을 놓고 집중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일단 오늘 파행을 겪으면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 심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되도록 11일까지 최저임금 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최종 데드라인으로 오는 15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나랏돈 씀씀이가 커지는 가운데 세금 수입은 줄었습니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는 가운데 최근 4년 동안 계속된 세수 호황이 점차 끝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장 기자, 올 5월까지 거둔 국세 수입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고요? 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139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2천억 원 줄었습니다. 정부가 1년 동안 거두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거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5.1%포인트 떨어진 47.3%를 나타냈습니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는데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이양한 데다 유류세 인하 등에 따른 수입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장 기자, 세목별로 좀 살펴보죠. 이 소득세나 법인세 수입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3대 세목을 보면 소득세 수입은 5월까지 37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천억 원이 적었습니다. 부가세 역시 4천억 원이 감소한 32조 원이 거쳤습니다. 법인세는 40조 1천억 원으로 2조 원이 많이 거쳤지만 세수 진도율은 9.7%포인트 낮은 50.5% 수준이었습니다. 세수가 이렇게 줄고 있는데 정부 씀씀이는 크잖아요. 이 재정 건전성이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표상으로 보면 괜한 걱정이 아닙니다. 5월까지 재정 수지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월에서 5월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19조 1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통합 재정 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 재정 수지는 36조 5천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이는 정부의 순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올해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기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재정 적자 폭이 확대됐다고 전했습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5조 4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9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1%대 후반까지 끌어내릴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 영향까지 겹치면서 내년에도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임종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계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한일 간의 무역 이슈가 한국 경제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한국 기업들의 재고량이 3개월분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 허가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2%에서 1.8%로 0.4%포인트나 대폭 낮췄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일각에서 제기된 과잉 재고 해소의 기회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가능한 얘기가 되지만 장기화될 경우 재고 감소와 생산 속도 하락으로 성장률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특히 한국이 아시아 지역 국가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라면서 이미 수출 회복세가 정체되는 등 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앞으로도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더 낮아지고 경기 저점이 올해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1.7%로 제시했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코롱 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롱 생명은 오늘 공시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장과 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인보사에 내려진 품목 허가 취소와 임상 계획 승인 취소, 그리고 의약품 회수와 폐기 등의 처분이 중단됩니다. 우리나라의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 규모가 2조 원에 육박해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은 약 1조 9,800억 원으로 국내 담배 시장의 1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에 비해 3배 이상 성장한 규모입니다. 이슈 체크 오늘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일본 관련 소식 오늘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에 수출한 이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반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오정현 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정부가 일본이 제기한 이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고요? 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금 전인 오후 4시부터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불화수소가 유출됐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들여온 불화수소를 북한에 반출했다고 주장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의혹 제기를 정면 반박한 건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불화수소의 수입, 가공, 공급, 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오는 12일에는 이 실무급 양자협의도 예정돼 있다고요? 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자협의는 오는 12일 오후로 조율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인데요. 다만 일본 정부는 양자 협의 수준을 경위 설명 수준 정도로 낮추고 있어 실무 협의에서 서로 간의 의견을 입장 차만을 확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실무 협상만으로는 국면이 타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추가 조치를 단행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기자, 이 양국 간 절충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 이 재계 관계자들이 지금 직접 나섰다고요? 네,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 간의 청와대 회동이 내일 예정돼 있는데요. 이 자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이어서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계는 일본 수출 규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고 있는데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가 기업으로 하여금 약속을 어기게 만드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에 저는 답을 내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약속과 거래를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상호 지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LG전자 10년 무상 보증. LG전자가 이 의류 건조기의 자동 세척 먼지 측정기를 이 10년간 무상 보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문제를 공론화한 지 열흘 만인데요. 산업부 오수영 기자와 역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네. LG의 의류 건조기 자동 세척 기능에 대한 이 소비자들의 불만이 최근 악화됐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 한 폐쇄형 SNS 서비스 상에서 LG 의류건조기의 악취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모임이 만들어진 뒤 현재까지 18,000여 명 이상이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예. 어제 시작된 국민청원도 11,000여 명을 넘어선 상태인데요. 소비자들은 건조기 안에 먼지가 들러붙어서 있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LG전자의 대책을 촉구해 왔습니다. 네. 다른 제조사의 건조기처럼 수동 세척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불편하다는 불만이 컸습니다. LG전자 의류 건조기는 나사를 풀고 기기를 분해해야만 응축기에 먼지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국민청원까지 지금 이어지면서 LG전자가 10년 무상 수리 카드를 지금 내놓은 상태인데 그래도 이 결국 제품 결함은 아니라고 밝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LG전자는 자사의 의류 건조기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옷을 건조한다면서 안심해도 사용해도 좋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고객들의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10년 무상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응축기 세척 방식이나 제조사에 관계없이 자동 세척 이후에도 먼지의 일부는 기기 안에 남을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예, 제품 결함은 지금 아니라고 밝힌 상태인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썩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결함이 아니라는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소비자들은 기계 내부에서 자동 세척을 하기 위해서 뿌려지는 물 때문에 남아있던 수분과 먼지가 결합해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건조 성능이 떨어진다는 불만도 나오는데요. 10년간 무상 수리 보증에 대해서도 매번 예약해서 직원을 따로 부르고 집에서 만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면서 예. 리콜이나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LG전자 건조기 관련 소비자 피해가 530여 건에 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중 66%가 고장이나 하자 등 제품 결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배민 요기요 정보 요구 논란. 배달앱 1위 업체인 이 배달의 민족이 자영업자들을 위한 새로운 매출 관리 서비스를 론칭하면서 경쟁사인 이 요기요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요기요는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엄하은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먼저 배달의 민족이 경쟁사 접속 정보를 알려달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지난달 26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일부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배민장부라는 통합 매출 관리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면서 업주들이 오프라인 매출 정보뿐만 아니라 온라인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업주들에게 요기요 아이디와 접속 비밀번호를 요구했는데 처음에는 필수 입력 정보로 요구를 하다가 논란이 되자 선택사항으로 바꿨습니다. 네, 기자, 이 같은 조치가 법적으로 지금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까?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요기요 측 주장입니다. 요기요 측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의 저장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배달의 민족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일방향 암호화 저장이 뭡니까?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업체 측에선 이 정보가 암호로 저장이 돼 그 누구도 해독할 수 없도록 하는 저장 방법인데요. 이를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게 요기요 측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이 배달의 민족에선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배달의 민족은 오늘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충분한 법적 검토를 마쳤고 법 테두리 안에서 자영업자의 편의를 늘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기요의 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외식업주들이 요기요를 통해 올리는 매출액 정보를 집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경쟁사인 요기요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요기요는 배달의 민족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암호화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을 전제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두 알게 되면 자영업자와 요기요의 영업비밀이 모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매출액뿐만 아니라 배달 주문이 들어온 시간, 주문 지역, 특히 업주들의 개인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 이를 배달의 민족이 어떻게 재사용할지 모른다는 게 요기요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사안이 좀 간단치 않아 보이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되는 겁니까? 먼저 요기요 측 취재 결과 현재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대신 배달의 민족과 대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공문을 보내 원만한 해결이 이르기 전까지는 요기요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요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배달의 민족의 입장은 조금 달랐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중단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요기요가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고 배달의 민족 정보를 가져다 보여준다고 해도 반대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접점을 찾기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피지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 택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민간 택지에 짓는 이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반등할 조짐을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이 분양가를 낮춰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 반면 수급 불균형 등 이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지금 오후 토론에서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윤지혜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 그리고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연구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집값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분석되고 있나요? 일단 최근 4주 연속으로 서울 집값이 상승을 했고요. 이 부분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보시면 최근 12주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강남권의 그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재건축을 중심으로 그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비강남권에 해당되는 집값까지 같이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 매주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보니까 조기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화면 그래프를 통해서도 좀 볼 수 있는 이 송파, 강남, 양천, 강동, 서초, 용산까지 0.1% 안팎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연구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지금 방금 화면 보신 것처럼 이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배경으로 조금 읽어야 될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4월, 5월, 6월 달에 그 서울의 입주 물량이 좀 적었습니다. 원래 6월 달에 좀 입주 물량이
있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한 6천 세대 정도 되죠. 그 물량이 이제 입주 연기가 좀 되면서 7월 쪽으로 좀 몰렸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부족한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삼성역 복합문화센터가 이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착공을 네. 한다고 연말에 그 호재가 이제 강남 쪽에 어떤 뭐 호재로 등장을 해서 강남이 이제 상승 반전을 하니까 다른 지역들도 지금 저 도표에서 보신 것처럼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예. 거래량이 예전하고 전혀 뭐 확연하게 틀립니다. 1월부터 6월 달까지의 거래량을 이제 강남 요새는 4구라고 하니까 보면 강남 4구의 작년 그 1월에서 6월까지의 어떤 거래량을 보면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할 거 없이 4구가 다 2,000건 정도였습니다. 어떤 때는 한 2,500건 가까이 됐는데 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금 말씀드린 삼성역 호재가 나왔다라면 예전 같으면 거래량이 더 늘든지 가격이 폭등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지금 찾아가는 추세지 회복선이지 지금 올라가지 못했어요. 작년 어떤 그때에 비해서. 예. 그리고 거래량이 뭐 1,892건이 900건, 2,200건이 548건, 또 2,352건인 송파는 1,000건 딱, 강동은 2,100건이었는데 600건. 예. 그러니까 3분의 1에서 반토막이 났어요, 거래량이. 그렇다면 호재와 더불어서 어떤 상승력이 거래량에 안 받쳐준다는 것은 가격도 찾지 못했고 상승 곡선을 구르긴 했지만 이것이 일시적 반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요소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 반등을 하기에는 또 정부가 또 칼을 또 빼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원인은 이제 일시적 입주 물량이 좀 희소해서 했던 건데 7월 초에부터 말까 중순까지 지금 입주 물량 6천 세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볼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이 집값 상승세라는 그 교수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연구원님, 정부에선 지금 이 분양가를 계속해서 짚고 있습니다. 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 오름세가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끌어올리고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까지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일단 분양가는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를 통해서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주변 시세 한 105% 예. 수준에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미 강남권에서는 분양가가 크게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예. 다만 이 부분들이 사실상 분양가가 통제된 상황에서 이 부분이 입주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사실 프리미엄이 형성이 됩니다. 그 갭이.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 저 가격, 높아진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고려해서 갭 메우기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 이 부분들이 기존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사실상 분양가는 통제했지만 프리미엄은 통제를 하지 못하면서 이 새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면서 새 아파트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고가 아파트를 형성하고 이 부분이 기존 아파트 시장의 호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이 허그라는 그 분양 보증기관을 통해서 분양가를 억제를 임의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말씀하신 그 차액 부분까지는 누르지 못하고 있기 네, 맞습니다. 때문에 결국엔 거기에 수렴한다. 네, 맞습니다. 예. 실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등 이 분양가 움직임은 실제 어떤가요? 일단 서울 강남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부분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3.3제곱미터당 4천대 후반에서 5천만 원까지 형성을 합니다. 이 부분이 소형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59제곱미터 기준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게 한 12억 5천만 원 수준이 되죠. 네. 이 부분이 일반적인 서민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수준이고요. 이 부분이 사실상 서민들이 접근이 어려운 부분에 대출도 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상 누가 접근하냐? 그럼 자금 여력이 되시는 사실상 부촌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 분들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일부 계층에만 혜택이 부여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논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재건축 아파트 저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이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이 정부가 꺼낸 카드는 분양가 상한제인데 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시기가 됐다 이런 입장을 최근 밝혔습니다. 김현미 장관의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가열이 심화된다라고 한다면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선택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수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서
뭐 짧게 지금 답변을 했는데 파장은 상당히 지금 컸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그 고속 성장하시던 60년대, 70년대 후반까지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분양가를 그냥 통제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다가 이제 1989년도에 이제 박승 건교부 장관이 좀 자율화 현실화하자. 음마아파트 분양가 그때 평당 68만 원이었거든요. 너무 저렴해서 이제 건설사들이 수익률이 좀 낮다라고 좀 볼멘 소리를 하니까 이제 건교부 장관이 이제 공급도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현실화된 가격이 또 135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평당 그 당시 80년대. 네. 지금과 좀 괴리감이 좀 있죠.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온 거는 그 뒤에 이제 중간에 우리가 저 IMF 시절에 이런 걸 지속해 오다가 분양가를 통제하는 건 풀어야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정부에서 풀어줍니다. 그게 이제 1998년, 99년 그 시기 이제 IMF 터지고 나서. 그 분양가 자율화를 던질 때 민간 택지가 다 풀어줬어요. 공공택지 일부 국민주택 규모 빼고 그 자율화 이제 정책을 쓰니까 주택 가격이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를 거쳐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단어가 명문화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 뒤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택지비가 있고 집을 지으면 이제 땅값하고 건축비가 있고 또 이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의 어떤 팩트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팩트들을 계산해가지고 그 가격 내에서 적정 이윤만 가져라라는 통제를 좀 들어갔죠. 그래서 그 여파로 이제 공급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그 원칙은 주택 시장의 어떤 주거 안정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과도한 뭐 주택 가격 폭등에 대해서는 제어를 해서 좀 주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던졌던 대책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시장에는 강력하게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뭐 주택 정책 20년 한 가지만 넘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설명을 그 해주셨는데 핵심이 그겁니다. 그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는 게 기반인데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지금 적지 않습니까? 지금 0.4 마이너스 0.2, 0.1 한 0.4밖에 안 돼요. 3개월 직전이. 근데 그거에 비치면 지금 서울의 전역이 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현미 장관이 말씀하신 게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좀 엄포라고 할까 신호를 좀 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개략적인 이해, 뭐 정책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설정된 제도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재 교수님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지금 적용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2007년도에 그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까지 확대해서 시행을 해오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 어떤 성장률이나 여러 가지 경제 침체 현상이 좀 일어나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초이노믹스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초이노믹스를 하면서 대출 규제 풀어주고 택지 개발 촉진법 그 폐지하면서 이제 공급 물량을 줄이고 또 대출 규제 완화하고 전매 완화하고 조합원 주택수 늘려주고 이러면서 이제 어떤 좋게 얘기하면 활성화인데 어떤 투기판을 좀 벌려놨죠. 그런 덕분에 이제 쭉 넘어오다가 이제 너무 심하니까 분양가 자율화까지 거기다 던집니다. 던졌는데 그때는 이제 계속 이어져 왔죠. 이어져 오던 것은 이제 요번에 이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는 것은 딱 놔두고 민간 택지를 풀어주니까 민간 택지가 불탔죠. 불탔고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현재까지는 공공택지에 적용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 8.2 대책 때 정부에서 이미 법률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해오고 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공공택지만 적용하고 있는데 이제 민간택지까지 적용하겠다는 어떤 신호를 아까 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그럼 이 김현미 장관이 밝힌 적극적으로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즉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로 확대하겠다는 걸 좀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교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현재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는 과정을 거치긴 합니다. 지금도 이제 구두성 경고 메시지를 계속 보냈죠. 그랬죠. 그 상황에서 사실상 집가 상승에 대한 그 좌시하지 않겠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주 연속으로 재건축 시장이 급등 양상, 급등까지는 아니죠. 뭐 어느 정도 오르는 양상이 나타나니까 그 부분을 사실상 이 부분에서 분양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라고 사실상 공식화한 형태로 볼 수 있겠고요. 문제는 이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을 할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직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이걸 지역별로 따르게 놓고 볼지 아니면 일괄로 아니면 특정해서 뭐 모집 공고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정을 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특정이 돼야 효과 부분들을 좀 더 길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짚어볼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한 교수님, 사실상 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읽고 있는데
문제는 효과 아니겠습니까? 정책 예. 효과가 있을까요? 예,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상한제이기 때문에 건설 회사에서는 수익이 이제 어떤 감소가 일어나니까 공급에 대한 어떤 확대보다는 축소로 돌아서겠죠. 돌아서고 이번 정부가 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때도 이 공급 대책, 뭐 100만 원 대책과 함께 이걸 던졌습니다. 상한제. 왜냐하면 급격하게 어떤 시장의 어떤 어떤 상황을 갖다 미리 이제 시장에다 주었죠. 예. 신호를. 근데 이번에는 공급 대책이 좀 뒤에 나왔고 상한제는 던져놨다가 보류하고 있다가 이런 좀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거는 그동안 정부에서 했던 정책들을 던졌던 걸 보면 예. 노무현 때는 상한제였지만 그전에 또 원가연동제였고 그전에 이제 60년대부터 80년대가 더 폭등할 시절인데 그때도 분양가 가격을 통제할 때 분명히 시장은 지금보다는 좀 안정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 다만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시는 이 공급 물량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후에 나타나는 어떤 이제 풍선 효과 이런 부분들 좀 걱정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대책까지 같이 발표한다면 좋을 텐데 그게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께도 방금 교수님께 드렸던 질문을 좀 똑같이 드릴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네. 정책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관점을 어디로 볼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시장의 관점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어느 시장을 통제를 할 거냐, 그럼 기존 주택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관점이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다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하기 때문에 분양가는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분양시장으로 유입되는 수요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기존 주택에 들어갈 수요까지 분양시장으로 오로지 들어가는 예. 그런 풍선 효과들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분양시장의 그런 저렴한 주택들 예. 그리고 새 주택들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 기존 시장은 좀 침체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시장은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저렴하니까요. 예, 가격적인 측면에서. 분양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신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교수님, 예. 그런데 현행 주택법상 이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택법 57조에 이제 분양가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고 네. 그 적용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제 적용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 61조에 있는데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거래량이나 가격, 예. 그리고 이제 청약 경쟁률 이 세 가지를 체크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는 지역이면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게 지금 법안이 시행령이 고쳐졌습니다. 2017년도 연말 국회 때. 예. 그 내용이 이제 물가 상승률 2배 초과.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물가 상승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 이건 뭐 다 해당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뭐 여기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도 있는데 이거는 좀 이제 해당 사항이 없고 지금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그리고 저 청약률인데 청약률이 5대 일반 분양 5대 1, 국민주택 규모는 10대 1이에요. 이 부분도 다 해당이 돼서 예.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 이 민간 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연구원님, 가장 먼저 지금 이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수급 불균형 문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2007년 말에 시행을 했었죠. 예.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인허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많이 받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건설사들이 공급량을 크게 늘렸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사실상 2007년이 지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도 공급이 계속 되다 보니까 예. 단기적으로는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한 예. 2년에서 3년 정도가 지나면 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높게 나타나야 추진을 할 텐데 예. 서울에서의 주택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수익성 훼손 부분이 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사실상 조합원들이 수익성에 대한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2년에서 3년 뒤에는 수급 불균형과 관련된 이슈가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교수님, 쉽게 말해서 이 분양가를 누르면 이 손익을 따져야 할 건설사들이 공급을 하지 않게 된다, 뭐 이 뜻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혀 뭐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을 때 그 해 한 55만 원 공급을 했고 그 뒤부터 이제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건설사들이 줄였어요. 지금 연구원님 말씀대로 줄였는데 그때 물량이 한 20만 원에서 23만 원씩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물량들이 적잖아요. 적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3년, 14년 박근혜 정부가 활성화 대책과 투기에 가까운 활성화 정책을 던지기 전까지는 전혀 시장이 조용했습니다. 그래요? 국민들이 뭐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가 있었고 내수가 움직일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분양가 상한제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 중에 대출 규제와 투자, 좋게 얘기하면 투자, 어느 정도의 적정선은 좋아요. 경제 성장률을 위해서 조금 활성화되는 건 좋은데 과도한 이런 좀 투기에 가까운 빚내서 집 사라는 거냐라는 볼멘 소리가 많았잖아요. 미친 집값, 미친 전세. 그 고통들이 지금 다 겨우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상한제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시는 시장 참여자들은 누구냐면 건설사분들하고 재개발, 재건축 해당자들이에요. 그럼 전체 국민의 어떤 국민 경제를 볼 때 그것이 과연 우리 경제가 나갈 기냐 아닙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어느 정도 눌러주고 아까 말씀드린 미스매치, 공급 대책이 같이 온다라면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5포 세대, 뭐 N포 세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정책적인 면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물론 이제 우리 SBS, CNBC가 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 줄 알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국가 경제도 같이 계산하신다라면 생각하고 그런다라면 또 후세들을 생각한다라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비토할 것이 아니라 조금 응원해주는 수가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상한제와 더불어 공급 미스매치 부분을 함께 해결을 해야 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다른 경제 활동이 좀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개인 의견을 좀 덧붙여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이 실제 과거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공급이 줄어들었습니까? 일단 아까 간단히 설명은 드렸는데 시행을 하고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차를 갖고 공급이 크게 줄어들었었습니다. 문제는 공급이 장기적으로 축소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체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공급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량을. 문제는 2021년부터인데 그러니까 2021년부터 과연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수익성이 이렇게 훼손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사실상 3기 신도시라는 정책을 통해서 30만 호 정도를 2021년부터 공급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 부분에서의 보완 효과들을 같이 노리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공급 부분에서의 줄어드는 효과는 공공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끌어오려고 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신규 주택 공급이 급감했을 경우 기존 주택 가격이 치솟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전세 가격도 덩달아 뛸 것 같고요. 이 교수님,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시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의 정책의 의도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집값 안정. 이 부분에 협조를 하고 건설사가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공급 대책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이런 마스터 플랜을 같이 좀 던져준다라면 지금 인터뷰도 보셨다시피 무슨 이렇게 지적질이랄까 이런 분위기니까 좀 그게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데 연구원님 말씀대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면 그래도 시장에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분양가가 주변 집값보다 아까 언급했었던 지나치게 쌌을 경우 나타나는 문제. 바로 이 로또 아파트가 속출할 거다 이런 우려인데 청약시장도 과열될 거라. 이런 우려가 좀 제기될 것 같은데 이 청약시장 과열 문제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두 가지 시장이 있습니다. 청약시장이 있고 기존 주택시장이 있는데 문제는 청약시장은 신규 주택이고 새 아파트인데 더 저렴하거나 비슷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수요자 입장에서는 기존 주택시장을 노릴 게 아니라 당연히 청약시장으로 가서 새 아파트를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선택할 수 있는 그 옵션을 선택을 하겠죠. 문제는 특히 청약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수억에 해당되는 돈을 한 번에 마련을 해야 됩니다. 청약 같은 경우는 계약금을 마련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한 2년에서 3년 뒤에 입주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선분양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후분양이 아닌 상황에서는 사실상 수요자 입장에서는 청약이 이렇게 좋은 대안이 없는 거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에서.
근데 이 부분에서 분양가 상한제까지 시행해서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한다면 당연히 청약시장으로 풍선 효과가 유입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그 민간 시장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됐을 경우 청약 시장과 이 매매 시장의 이 부등호 관계가 더 커질 수 있다. 청약적으로 그런 의견을 좀 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교수님, 지금 이 강남권 재건축 단지 얘기도 나와요. 이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분양가가 큰 폭으로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강남 지역에서는 입주민들 좀 반발이 좀 클 것 같기도 하고 그 지역과 관련해 좀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우리가 거시적인 그 국가적인 개념에서 한번 봐야겠습니다. 강남이 발전된 것은 그 논밭, 무밭, 뭐 배밭 시절에서 정부에서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어떤 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도심에 안 짓고 강남에만 짓게 어떤 강제적인 이주 정책을 썼어요. 그런 어떤 특혜를 받은 지역이 강남 지역입니다. 그 특혜로 인해서 지금까지 잘 누려왔고 제가 볼 때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책은 강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들 전 국가 경제가 좀 자꾸 조금 어떤 뭐 안 좋은 팩트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강남 주민이나 재건축 재개발에 해당되는 분들이 보신다라면 지금도 사실 많이 남는 상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반발한다는 것은 진짜 님비지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좀 있는 분들, 기득권들, 노블리스 노블리제라고 앞서가시고 여기 있는 분들이 국가적인 개념을 좀 생각하고 또 아들, 자식 뭐 이런 국가를 생각한다라면 제가 볼 땐 그 반발도를 좀 그러니까 정부가 좀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민들 만나서 좀 협조해달라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발을 좀 누그러뜨릴 대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시장 충격을 지금 줄여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어요. 마땅한 해법, 시장에서는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일단 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 공급 부분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일단 정부는 2021년부터 3기 신도시와 관련돼서 택지지구까지 포함해서 30만 가구의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공급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가 주도권을 가져오겠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통한 공급 축소 부분을 이 부분으로 충당하겠다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수요 부분에 대한 규제가 또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관련된 세금 인상 부분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특히 2주택에서 3주택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택을 내놔라, 시장에 내놓으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매물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서 기존 주택 시장의 공급을 매물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법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수익성 훼손되는 부분. 결과적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에서는 필수적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보완을 해나갈지,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사실상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부분들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 상태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단계적으로 좀 공급 확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규제 완화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교수님도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로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부에서 좀 강력하게 의지를 가진다면 로또로 당첨된 분들이 실수요자라고 가정을 하고 10년간 전매 금지. 만약에 그 사이에 이제 매매를 하게 된다 그러면 수익의 50에서 70%를 정부에서 환수를 한다라면 이 정책에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경제가 좀 발전하시는 방향으로 정부도 소통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